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오늘도 우리 희락이 봄맞이 다시 한번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희락이는 이제 내려가자. 쩌쩌쩌쩌쩌쩌쩌. 방금 그 국방부에서 개최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이런 국가를 위한 한국 사회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최후의 만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그 이재명이란 자의 그 태도에서 여실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주의자들의 모임인 아무튼 처음부터 저는 들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대선 후보들이 더블당에서 나와봐야 뭐합니까? 대러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재명 그 치하에 전체주의적 어떤 집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실히 알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90%에 이 북한도 아니고 참 이 자유대한민국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개성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다원체로서의 사회 구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내에서는 있을 수가 불가능한 그런 지지율이죠. 거의 저희 전체주의 국가도 이 정도는 안 될 텐데 북한 정도 돼야 신정적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아마 90 몇 프로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도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실수하지 않으려고 마이크까지 신경을 쓰는 이재명의 태도에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곧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대한민국의 모든 세력을 자기가 다 귀합해서 이제 뭘 하겠다고 지금 마음속에 그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복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렇게 다 잘 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대한민국이 어느 대한민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정책 수행을 하는 거 보면 지난 세월에 얘기했던 무슨 노란봉투법 무슨 그다음에 이제 기업법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위 그 자신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그다음에 퍼주기 정책 이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다 이제 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이 기세를 몰고 가서 이제 5월 초에 이제 등장하시면 모든 세력이 또 한 번 그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오늘의 이제 그런 한덕수 총리가 무슨 권력욕이 있어서 또는 무슨 자신의 어떤 신변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한덕수 총리도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소위 내란 방조죄 또는 내란 수괴 동조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피바람이 불 겁니다. 문재인이 했던 적폐청산은 저리 가라 정도로 오만 구실과 핑계를 다 대가지고 지금 현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재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변을 생각해도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는 소위 대한민국 지금 1971년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성장을 자신이 일하면서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마지막 갖는 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 마지막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
성인이 토마스 모 형님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 중에 세 가지 무지. 이 무지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 이것도 큰 죄악이죠. 그 다음에 교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 욕망, 교망을 항상 경계하고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라, 성찰하라 하는 게 이제 우리 토마스 모 형님의 이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하죠. 욕망을 추구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제 또 웬만큼 달성을 하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반지성주의가 창궐을 해가지고 반지성주의가 뭐냐 하면 지성의 반대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는 뭐 반엘리트주의와도 맞습니다. 오늘 뭐 세미나에 갔더니 그 대한민국 수호 그 장성 모임에 계신 예비역 장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제 그 뭐 육사 출신인 김병주라는 인간이 아주 사악하죠. 그러니까 투스타의 그 사단장은 한 표지만 그 밑에 있는 뭐 병사, 하사관 다 치면 한 15,000여 명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표 대 15,000. 그러니까 이제 이 김병주라는 인간이 뭐 병사 모임, 하사관 모임 이런 걸 한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제 표를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반지성이라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그러니까 막스 레닌이 얘기하는 소위 노동자, 농민, 소위 무산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지식인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뭐 아무튼 그 사는 국가가 되면 다양한 그 각처에서 그 엘리트들이 나옵니다. 뭐 교육, 문화, 그다음에 뭐 전자기계, 그다음에 관료, 군사,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교육 학자들, 뭐 그다음에 언론, 뭐 여러 단체에서 각 계층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나와서 그 엘리트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한 체제를 이끌고 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그렇게 이제 보면 막스 레니니즘이 얘기하는 소위 부르주아들이죠. 시민이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부르주아, 반시민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중이고, 이제 이네들이 얘기하는 인민이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뭐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깊은 내용의 지식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에서 선동되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주의가 반지성주의예요. 근데 이제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던 이제 이재명이라는 친구도 그 반지성주의 아주 대표적인 인간이죠. 그 밑에 이제 무슨 뭐 정청래, 전현희, 이현주 지금 최고위원을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박찬대, 그 다음에 이제 육사 출신의 그 김병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 잡으면은 소위 국정원장 될 거라고 아주 그냥 혀를 낼름거리는 간첩 같은 박선원이 이게 다 반지성주의자들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공자님이 옛날에 그랬죠. 사람이 문학, 그러니까 시와 예술을 모르면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예를 모르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큰 대로에 그 옆에 이제 풀숲에서 똥 누는 사람을 발견해서 공자님이 찾아가서 크게 나무랍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똥을 누느냐. 그래서 크게 야단을 쳤는데, 그리고 이제 더 가다 보니까 또 큰 길 한가운데서 엉덩이를 까고 똥을 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자님이 그 사람은 야단을 치지 않고 그 아들로 이렇게 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인 그 안회가 선생님 왜 저 사람은 나무라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님 말씀이 저 사람은 야수와 같다. 교육 불가다. 저런 사람은 아예 피해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유형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저 반지성주의 정당의 이제 당수가 되고 자기가 이제 전체주의자의 오야붕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애들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에서 그냥 엉덩이 까고 똥오줌을 싸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도 자기가 거기서 똥오줌 싸는 건 줄을 모릅니다. 아예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더럽게 남의 집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만들어서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나와 같이 이렇게 똥 싸면 금화 한 입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우매한 사람들이 대로에서 지금 똥을 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가 창고라는 대한민국의 지금 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와 자기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성찰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지성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질투나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고귀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해 가지고 그 지성을 사랑으로 대신하면 맞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지성적인 행위입니다. 지성은 도덕과 양심을 가진 신의 초월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반영하는 그런 소의 마음의 양태입니다. 아니 뭐 꼭 그 서양만 얘기할 필요 없이 소위 공자는 인의 철학입니다. 인. 근데 이제 그 밑에 맹자는 의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맹자는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맹자의 사정 7단을 보면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척은지심 아닙니까? 인간은 불쌍한 사람, 불쌍한 상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연민을 갖고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나쁜 것, 불의를 보면 수호지심, 그다음에 시비지심 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분명하죠. 이것은 소위 꼭 굳이 지성주의, 엘리트주의를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 자연법이란 게 그런 거 같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우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자연법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연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의 어떤 경전 또는 그 성경에서의 십계명처럼 그런 어떤 아주 종교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소위 뭐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그리고 그 순수한 이성을 갖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실천해야 되는 도덕적 양심, 실천 이성 비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잘 구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뭐 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물들이 그 이름을 갖고 소위 꽃이라 불러주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는 평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림의 한계를 처음으로 능가한 사람이 평면에서 다면을 그림을 넣은 피카소 아닙니까? 초현실주의죠. 그 안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을 한 번에 소위 인투이션, 직감이나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부적인 느낌으로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그래서 칸트의 세 번째 이제 그 철학서가 그 판단 이성 비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칸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자연법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평하지 말자 해가지고 정언 명령이라고 이건 칸트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을 신봉하는 초월적 존재를 믿는 그런 신앙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안고 가는 게 지성주의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뭐 이렇게 이제 뭐 카톡도 보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저런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소위 그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는 소위 그 모어가 얘기했던 무지, 탐욕, 교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말 성스러운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엘리트라고 그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고귀한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이 부른데요. 형 이제 표현해 주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 대세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다른 거 말고 당신의 도덕과 양심에 입각한 그다음에 당신의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에 입각한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노블리제 오블리주는 소위 부른데 노블리제 이건 뭐냐면 귀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블리주는 뭐냐면 책임을 얘기해요. 귀족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톡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소위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14세기, 15세기 동안 100년 동안 100년 전쟁을 합니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100년 동안 하는데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할 때 소위 이제 도보 해협에서 바로 프랑스로 닿는 데가 깔레입니다. 깔레. 그 깔레를 쳐야 깔레에서 바로 직선으로 이제 파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 깔레를 치는데 깔레를 함락을 못하고 에드워드 3세가 1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레를 완전히 둘러싸고 굶어 죽이는 전멸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까레 이제 시민들이 까레가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3세는 까레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도 괘씸해서. 근데 이제 막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다면 까레의 시민들 중에 까레 전체를 대신해서 6명만 소위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어주면 내가 그 죗값으로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근데 까레 시민들 중에 소위 쌍피에르라는 까레의 제일 큰 부자가 자신이 먼저 죽겠다라고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귀족들도 몇 명 동참을 하고 해가지고 6명이 스스로 목에 밧줄을 메고 그다음에 제수의 복을 입고 에드워드 3세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3세도 약간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왕한테 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앞으로 태어날 왕자나 공주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면해 주라 해서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에드워드 3세가 이 6명을 죽이지 않고 사면해 줍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인데 그 이제 소위 오키스트 로댕이라는 프랑스의 조각자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그 아무튼 현대 조각의 문을 활짝 연 아주 위대한 예술가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인데 로댕에게 1884년에 까레 시장이 로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로댕이 그 6명의 소위 고귀한 까레 시민들의 동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뢰를 해서 로댕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소위 그 파리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루블 박물관 옆에 로댕 박물관이 있습니다. 로댕이 뭐 한 수백 개의 조각을 했죠. 그 안에 이제 까레 시민들이란 6명의 조각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까레 시장은 이제 로댕한테 아주 우리가 지금 우리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맥카트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단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로댕은 거절을 하고 딱 평면 위에 사람의 크기만큼의 6명을 만드는데 그 6명의 인상 속에는 소위 동생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는 울고 있는 형의 얼굴,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막 설명하는 그렇게
막 설득하는 그런 얼굴, 그 다음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얼굴, 이 6명의 얼굴이 그런 어떤 영웅적인 얼굴이 아니라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뭐 다른 이제 사료도 있지만 아마 이제 로댕은 항상 그 로댕의 조각의 중심이 뭐냐면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884년 그걸 이제 요청을 했을 때는 1870년 소위 그 보불 전쟁,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가지고 파리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루이 나폴레옹 3세가 퇴위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프랑스가 막 최대의 치욕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잊지 말자 해가지고 몽마르트 언덕 위에 세운 성당이 스케르게르 그 저기 성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유명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정책 이후에 확산된 소위 국민국가, 근대 국가라는 그 틀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셔널리즘, 그 소위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14세기, 15세기는 민족주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로댕의 그 말이 맞죠. 로댕은 굉장한 그 조각가, 미술가이기도 하지만 철학가였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위대한 작품을 내는 사람들에는 다 고전적 철학이 다 깔려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민국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불 전쟁을 잊지 말자, 우리 프랑스의 민족 정신을 올리자 하고 뭐 비바 프랑스 했는데, 그 후에도 프랑스는 독일한테 1차 대전 때도 완전히 박살나고 2차 대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비시 정권, 괴뢰 정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오만 흉악한 짓까지 다 당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 까레 6시민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추앙을 받는 한 명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속사정은 좀 다른 거죠. 노블리제 오블리주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1808년에 게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프랑스 정치가였어요. 1808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당, 지롱드당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로베스피에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위 그 1830년에 또 한 번의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롱드당의 연장선이겠죠.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을 하는 소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모략질과 도적질과 사기를 다 치고 소위 돈 있는 사람과 결탁해 가지고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위 자기의 이재를 챙기는 그런 아주 정말 자연 상태 같은 흉악한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알렉시스 토코빌이라는 철학자였죠. 토코빌도 백작 출신입니다. 귀족이었는데 소위 그 자유주의, 그러니까 소위 근대 국가를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진보적인 생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5번, 4번인가 5번 이제 그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그 대중, 인민, 군중, 민중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기대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54세인가 56세인가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말년에는 그 회한이라 그럴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불면증과 두통과 이런 뭐 굉장한 그 신체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만난 게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소위 앙샹 레짐과 그 프랑스 혁명. 앙샹 레짐과 프랑스 혁명은 소위 시진핑이 그 공산당 간부들이 필히 읽어야 되는 필독스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왜 소위 왕권, 구권이 그렇게 혁명 후에 그렇게 망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소위 어드바이스,
조언을 좀 찾고자 하는 시진핑의 이제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뭐 읽어봐야 어려워서 이 친구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데 요거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그 올리버 쿤츠라는 그 프리스턴 대학 교수가 아주 쉽게 토크빌 더 리더 아주 쉽게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토크빌의 책과 이런 것들 다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총 8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권인데 토크빌에 대한 그 정치 사상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쿤즈가 공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한 사람이죠. 올리버 쿤즈라는 소위 알렉시스틱 토크빌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08년에 이제 게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정치가가 이제 노블리스의 오빌리주를 얘기하면서 그때 동시에 노블리즈 오빌리주와 함께 더 빨리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블리즈의 말라드입니다. 말라드가 뭐냐면 멜리스 아주 악의적인 사특한 아주 못됐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어떤 귀족들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블리제 오블리주보다 노블리제 말리드가 더 군중들한테 인식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소위 게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이걸 얘기하면서 소위 이제 귀족들의 책임, 소위 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소위 리더들의 책임 있는 은사와 행동 이것을 이제 바랐던 거죠.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제국의 영광하고도 같이 뭔가 이제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그 제국을 이끌어왔던 로마의 2000년 역사 속에 그 노블리제 오블리제가 있고 그 소위 로마 시민 앞에 붙는 게 명예로운 로마 시민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로마에서의 모든 공직은 물론 6개월, 1년 만에 다 바뀌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월급 같은 게 없어요. 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특징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봉사, 그 다음에 희생,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어떤 구휼 뭐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전시에는 노블리제 오블리제는 소위 그 그리스의 그 소위 영광을 이끌었던 고대 그리스 영광을 이끌었던 페리클레스가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창을 들고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전사의 용기 이게 이제 또 노블리제 오블리제의 소위 전쟁 상태에서의 단편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로마의 원로원이 이제 처음에 한 50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전쟁하면 전부 귀족들이 팔로우미 하고 앞에 나가가지고 창을 들고 싸우다가 다 죽어가지고 로마 원로원에 나중에는 그 귀족의 비율이 5% 이하까지도 떨어져요. 없어요. 다 죽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로마나 그리스나 아무튼 그게 이제 시민이고 그 귀족이라 하더라도 다 귀족 같은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노블리즈 오블리즈의 명예를 추구할 수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근대 국가에 노블리즈 오블리즈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노예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소위 알렉시스 토커빌 말처럼 소위 이제 군중들이 횃불을 들고 왕을 죽이고 소위 민주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국민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이 앉아야 할 그 왕의 자리에 2천만 명, 3천만 명의 국민이 그게 다 앉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앉습니까? 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진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주권자라고 얘기하면 그거 병신인 거예요. 2천만 명, 3천만 명이 다 어떻게 주권자가 돼? 상징적인 심벌로서의 여러분들은 국민 주권자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오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집 횃불 들고 촛불 들고 나온 애들이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라? 주권자가 누군데? 그럼 주권자를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닌가? 그것도 주권자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혁명 이후에 갈라졌던 민주주의의 형태, 이 친구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절대로 얘기도 안 합니다.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그 장자크 루소의 그 모롱도 제너럴 일반 의지를 곡해해서 모롱대 뜻대 일 토탈 의지 전체 의지를 가상해서 그 전체 의지가 명령하는 그러니까 전체의 주권자가 명령하는 하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그럼 전체주의 하에서 개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체주의 하에서의 소위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주권자들은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어떤 고귀한 존재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존 로크가 얘기했던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갖는 그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위한 하나의 나사품, 도구,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없어져도 되는 그런 하나의 잉여품인가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도 딴 얘기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앞서 내가 얘기했던 토마스 모어가 얘기하는 제약 중에 큰 제약 중에 하나가 무지예요. 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대로 위에 똥 싸는 놈들을 따라가면서 그 똥 싸면서 금화 하나 주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말로가 어떻겠어요? 그건 당연히 붕괴가 되는 거죠. 그 지금 20세기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소련이라는 그 막스 레닌님에 기여한 소련이 나와가지고 동구권이 다 공산화돼 가지고 몇 년 갔습니까? 70년 정도밖에 못 갔죠. 그리고 다 망했고 그 망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전체 의지로서 대약진 운동, 천리마 운동 뭐 몇백만 수천만 명을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과 영혼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그냥 전체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의 소모품이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이재명하고의 이 잔당들이 그 세력을 이끌고 지금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와 욕망과 그 다음에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내가 만난 그 예비역 장성들이 걱정하는 병사나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얘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이제 그 장군이나 이런 그 사회적으로 부르주아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소위 노블리제 오블리주가 아니라 노블리제 말라드라고 보는 거죠. 기적 행세를 하는 사특한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30년 혁명 때도 그랬어요. 1848년 2월 혁명 때도 그랬어요. 1917년 소련 혁명 때도 그랬어요. 1948년 북한 인민노동당 김일성 정부 창립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놈들이 이승만 정권 후에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자유대한민국 속에 잠입하면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광주 5.18 그 외 모든 일들을 어떤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주의 주사파들이 다스리는 신정적 사회주의 국가 또 공산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신이 되어 있는데 주사파의 주체 사사파의 신이 되어 있는데 김일성과 북한이 제일 큰 명분으로 잡는 게 뭐냐면 항일 소위 민족 통일 정책이요. 그러니까는 소위 일본에게 식민지화된 조선의 항일 투쟁을 명분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성주라는 인간이 김일성 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김일성이 아니라 항일 투쟁을 했던 김일성 장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일성 장군은 소위 뭐 완전히 산신령처럼 눈비를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런 뭐 신화적인 존재로 지금 주체차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 좌익들이 하는 것을 보라고. 그냥 홍범도도 그렇고 무슨 뭐 저 북한에서 장관까지 한 그 국군의 창시자를 그 뭐 밀양에 누구 그저
그 친구를 대고 전부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게 항일 투쟁 당시에 일제시대로 다 기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6.25 전쟁이 김일성 민족주의자가 일으킨 민족 통일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자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네들은 지금 뭐 거짓말을 반복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큰 대로에서 엉덩이 까고 똥 싸면서 말이야. 그 짓을 하면서 반지성주의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속아서 또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소위 인민이라는 작자들이 무상계급이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세 가지 범죄, 큰 죄악, 무지와 욕망과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희생밖에 없어요. 희생. 노블리스 오블리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비역 장성 여러분, 학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지식인 지성인 여러분들은 이제는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희생의 초점이 한덕수 총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고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